18세기 말 남부 아프리카는 큰 혼란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17세기 최고의 해상 지배자였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795년 파산합니다. 같은 해 나폴레옹은 네덜란드를 침략해서 프랑스화된 정부를 세우는데 그 국가의 이름이 바타비아 공화국입니다. 영국은 프랑스가 네덜란드를 침략한 것을 기회로 삼아 케이프 식민지를 무력으로 점령합니다. 1797년 3월 5일 케이프는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영국의 런던 선교회는 1799년 4명의 선교사를 남부아프리카에 파송하면서 본격적인 남부아프리카 선교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선교사는 요하네스 데오도루스 판드리 캠프입니다. 그는 당시 가장 소외된 꼬이꼬이와 꼬사 그리고 노예들의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요하네스 데오도루스 판다리 캠프는 네덜란드 로텔담에서 1747년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신학 교수였고 그의 형도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도 집안의 전통에 따라 신학, 철학 그리고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청년 판다리 캠프는 하나님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용기병 장교로 세속적인 문란한 삶을 살아갑니다. 문란한 삶 가운데 딸 얀체를 얻습니다. 그리고 1778년 스테이젠첸과 사랑에 빠지는데 군에서 그의 문란한 삶을 문제 삼아 징계 처분합니다. 요하네스는 스테이젠첸과 결혼을 하면서 군 생활을 청산하고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네덜란드로 돌아와 의사로서 그리고 존경받는 철학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1791년 요하네스에게 광야의 삶이 시작됩니다. 두 딸과 함께 온 가족이 강에서 배를 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폭풍이 불어 배는 전복되고 요하네스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사랑하는 온 가족을 잃은 광야의 시간에 그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삶의 방향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전환합니다. 그는 런던 선교회가 1797년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런던 선교회 설립에 참여하고 네덜란드 선교회를 세우는 데도 공헌을 합니다. 1798년 그는 영국에서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3명의 평신도 선교사들과 함께 1799년 3월에 케이프 식민지에 도착합니다. 당시 케이프 식민지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얀판 이비오로부터 시작된 네덜란드 케이프 식민지는 18세기 말 부패한 형태로 막을 내리고 영국이 아니면 프랑스의 지배 아래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자유정착민은 사상적으로 프랑스 혁명의 시민정신에 큰 영향을 받아서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소망은 흐라프레인넷을 중심으로 시작된 독자적 국가를 세우기 위한 몇 차례의 반란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 1779년부터 시작된 꼬사족과의 전쟁은 자유정착민들의 영역 확장과 꼬사족 간의 긴장을 잘 나타내줍니다. 케이프에서 요하네스 선교사의 사역은 바쁘게 진행됩니다. 1799년 4월 남부아프리카 선교회가 만들어지도록 협력했고 5월에는 그레이피쉬 강을 넘어 은끝기가 추장의 땅에 들어가 꼬사족을 위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당시 주된 사역의 대상자들은 10살에서 15살 꼬사 아이들이었습니다. 그의 1년의 사역으로 부추장 다이아니 쭈아츠는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는 추장으로부터 양크하나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 뜻은 대머리 남자라는 뜻입니다. 백인 선교사를 향한 고사족의 적개심도 만만치 않아서 그는 1년 만에 사역을 그만두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라프레인넷에 있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로부터 사역의 제안을 받아 요하네스 선교사는 백인 정착민을 섬기는데 그는 그곳에서 지금의 칼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꼬이꼬이를 위한 사역에 관심을 가집니다. 요하네스 선교사는 본격적으로 꼬이꼬이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짓고 1801년 9월 1일 선교 기지를 시작합니다. 그때 흐라프레인넷의 보호인들은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군은 선교 기지를 불태워버립니다. 요하네스와 그의 동료 제임스 선교사 그리고 흐라프레인넷의 사역에서부터 함께했던 80명의 꼬이꼬이는 포터 엘리자베스로 이동해서 버려진 농장 포터스 프라츠에 정착합니다. 당시 포터 엘리자베스의 많은 꼬이꼬이들이 살아갈 터전을 잃어버리고 유랑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거할 곳이 없이 살아가던 꼬이꼬이는 요하네스 선교사 농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고사족과의 전쟁으로 버터스프라츠 농장은 백인 반군에 의해서 불태워지고 요하네스와 꼬이꼬이 무리들은 포트 프레드릭으로 피신을 합니다. 당시 유럽은 나폴레옹으로 시작된 전쟁이 한복판에 있었는데 영국과 프랑스 두 국가 간의 전쟁을 휴전하는 아미엥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에는 남부아프리카를 다시 바타비아 공화국으로 반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트 엘리자베스에 주둔했던 영국군은 모두 철수하고 케이프 식민지는 다시 프랑스파 정부인 바타비아 공화국으로 넘어갑니다. 바타비아 공화국에 의해서 보내진 새 총독은 새로운 장소를 요하네스 판데르 캠프에게 허락합니다. 바로 그곳이 메델스트로프 선교기지입니다. 18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메델스트로프 선교기지는 꼬이꼬이, 꼬사족의 병원이 되었으며 그들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메델스트로프 선교기지에서 진행된 꼬이꼬이와 꼬사족을 위한 사역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보호인들은 바타비아 시민정부에게 항의를 합니다. 결국 요하네스 판데르 캠프는 1805년 4월 14일 사역에서 철수해 케이프타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806년 1월 영국은 다시 케이프 콜로니를 점령하면서 요하네스 선교사는 메델스트로프 선교기지로 돌아와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요하네스 선교사는 1806년 7월 10일 선교부에 보낸 긴 편지 마지막 부분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이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합니다. 15년간 홀로 지내왔던 나는 현지 원주민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마다가스카르 원주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 선교 사역자로서 나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았으며 나의 아내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함께할 것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이 소식은 두 가지 관점에서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부가 14살 어린 나이의 소녀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요하네스의 나이는 57세였고 신부는 14살이었습니다. 남부아프리카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스쿤버그는 런던 선교회에 편지를 보내 당시 케이프 식민지 안에 있었던 그를 향한 비판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판데르 캠프 박사는 노예 소녀와 결혼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이제 겨우 13살하고 6개월입니다. 두 번째는 그녀가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요하네스는 자신의 조카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녀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모슬렘 이맘이었으며 그녀도 모슬렘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녀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위해 지불한 금액을 밝히는데 당시 화폐로 8,000 더치 길더였습니다. 현대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이 넘는 액수입니다. 요하네스 선교사가 왜 어린 노예 소녀와 결혼을 했는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기를 통해서 그의 의도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 심지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도 노예에게 세례 주기를 꺼려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세례를 받은 노예를 세례받지 않은 주인에게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란 교역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요하네스 선교사는 수잔나라는 한 노예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녀는 세례를 받기를 원했고 그녀의 주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녀가 세례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받은 노예를 세례받지 않은 주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그녀가 세례를 받으면 세례받은 교인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판매할 곳이 줄어들어 그녀의 몸값이 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1801년 9월 16일 일기에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수잔나는 내게 찾아와서 소식을 전했다. 그녀의 주인은 그녀를 위해서 우리가 몸값을 지불한 후 세례를 주고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있는 좋은 예가 아니라 판단했다. 요하네스 선교사는 노예의 주인들이 노예를 사고 판매하는 물건이 아닌 복음이 필요한 한 인격으로 인식해 주기를 소망했습니다. 당시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에 요하네스 선교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결국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받았던 모든 수입을 털어 한 노예의 가족을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요하네스 선교사의 아내가 된 사라 얀센은 결혼 후 3년이 지나서야 세례를 받습니다.
한 인격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준 것입니다. 그는 사례 연세와 함께 마다가스카르 선교를 꿈꾸며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요하네스는 꼬이꼬이와 노예를 위한 사역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811년 그는 백인 정착민 17명을 노예와 꼬이꼬이 살해인 혐의로 법원에 고소하였고 그 결과 순회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사 결과는 증거 부족으로 대부분 가벼운 형벌로 끝났지만 그 이후로 노예와 꼬이꼬이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1811년 12월 1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는 아프리카 땅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 노예와 꼬이꼬이 그리고 꼬사족의 친구였습니다. 마약간에는 초기 꼬사 기독교인을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이 마약간에는 마와 야간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요하네스 선교사의 꼬사 이름인 야크한나를 의미합니다. 마는 복수를 뜻하는 꼬사오 아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마약간의 의미는 요하네스 파안데르 캠프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상당해서 최초의 아프리카인 기독교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은치카바 가바에게, 최초의 남부 아프리카 목사였던 티오소가에게, 그리고 최초의 꼬사 선교사로 말라위에 갔던 아이삭 와우초페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단순히 그가 전했던 설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직접 살아가는 삶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영향력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실질적 필요와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깨는 삶이 폭포수같이 넘쳐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의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